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도 참 정치권에 많은 뉴스들이 국내외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부터 좀 꼽아볼까요? 배종찬 소장님. 네, 저는 승자를 윤핵관으로 했습니다. 윤핵관이 승자다. 예. 이건 윤핵관이 승자가 될 이유가 뭐죠? 일단은 뜻을 관철을 시켰다. 아, 윤핵관의 뜻을 관철시켰다. 결국 이준석 천액이 뭐 정치적 의도 있는 건 아니냐 계속 의심받아왔거든요. 물론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윤핵관이나 이런 뭐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누가 믿기가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이은영 소장님께서 눈빛이 지금 벼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윤핵관이 무슨 성자야 이렇게 하시겠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정말 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운명의 날 뭐 6월 20일이었다가 7월 7일이었다가 뭐 견우와 직녀냐 뭐 7월 7성 날이냐 이랬는데 결국 이 윤핵관 친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이 이준석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뜻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승자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은영 소장님은 이 승자로 윤핵관을 꼽은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두고 보시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승자지만 내일은 패자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그 국정 지지율이 오늘 이제 30%대로 갔고 당 지지율도 지금 30% 갔는데요. 이게 지금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출근 투쟁부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그 유튜브를 또 개설을 해서 자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 거고. 그리고 지금 지금 그 윤리심판원의 그 처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윤리심판원은 의결기구지 처분을 못 해요. 이게 아까도 오늘 아마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왔을 건데 처분 당대표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안이 당대표에게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이거를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해야지 이게 이제 징계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 과정. 그래서 이거 지금 셀프 사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석이 다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주장해 갈 수 있고 지금 그리고 이 건을 사고로 보느냐 거리로 보느냐 이것도 다 해석이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사고로 보게 될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직무대행을 6개월만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되고 이걸 거리로 그러니까 뭐 사망을 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권한대행으로서 새롭게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는 사고라고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수습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 그 대변인들 논평이나 이런 거 쫙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 나눔 국대에서 뽑았던 그 사람들, 다 이제 청년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방어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뭐 당분간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윤리의 결정이 사고냐 또 글이냐 그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냐 아니면 직무 대행이냐.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하여튼 당 대표의 역할을 본인이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구성을 했던 뭐 청년 대변인단 또는 주변 인물들이 더군다나 지금 김철건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 당원권 정지가 2년이에요. 2년이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출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이 결정이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당권을 주도적으로 쥐고 있는 세력이 또 친윤 윤핵관 쪽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확산된다. 저는 정치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장제원 의원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들이 그러면 주도하는 당의 세력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세력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가 지금 흐트러진 마당에는 이게 쉽게 대결할 만한 세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새 대결을 하면은 뭐 당연히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은데 예. 여론전으로 그러니까 끌고 여론전으로 가면 간다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할 수도 있고 토사구팽이라는 걸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프레임을 씌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이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는데 결국 그 같이 그 승리를 만들어냈던 한 사람을 쫓아낸다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대변인단 그 청년 대변인단 쪽에서도 오늘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갖고 벌써 네, 그 프레임을 계속 그렇게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또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빨리 좀 추스려야 된다. 네.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된 건 잘못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안 왔죠. 예, 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난번에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 힘차게 악수를 했지만 사실상의 구제 패싱이다. 보호 패싱이다. 네. 이런 상황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 문제로 당분간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 세를 확산해서 불려가기는 쉽지 않은 형국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김철구 실장이 당권 정지 2년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이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 아닌가? 아니, 그 정도 예상했었어요? 조금 저는 강하게 그렇게 나와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6개월이 뭐냐면은 왜 당원권 1개월 정지도 있었고 심지어는 일각에서 이제 경고가 될 수도 있다. 네. 또는 3개월도 될 수 있는데 왜 6개월이냐 4, 5개월 다는 이게 이제 분명히 선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개월 정도 엄중하게 본다라는 나오고 것을 나면 분명히 또 표시를 주는 거다.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방송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징계가 미뤄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징계가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처럼 3개월이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모호해지면 또 이것이 당내에 더 큰 분란이 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선을 분명히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재심이나 복권은 없다. 이걸로 끝내라. 이런 강한 의미.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의미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준석 당대표의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 재심 청구를 10일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최대한 이준석 대표가 한 달 이상은 이 사안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제를 만난 거죠. 이게 지금. 고름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이 보는 이번 주 승자는 누군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을 뽑았어요. 박민영 대변인. 예, 이분이 지금 93년생이고 나이가 29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는 국대다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토론 배틀을 통해서 우승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만 우승을 한 게 아니고 바른정당이라는 데서도 토론 배틀에서 우승을 했었고 이분이 이제 검정고시 출신인데 대학을 가서도 토론 그 배틀을 통해서만 그 학자금 자기 학비를 이렇게 계속 했던 그런 정도로 토론을 계속 자기 전문적인 집중 분야로 개발을 해온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전직 정부와 비교하려고 윤석열 정부를 뽑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서부터 이준석이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내 소신껏 발언을 하는 거라 등등. 그리고 나는 이핵관이 아니고 윤석열 사단이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지난 대선 때 59초 숏 영상이라는 거 짧게 해갖고 그 했던 그 네. 영상들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요 대변인이 같이 기획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는 이핵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윤핵관을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그 청년 정치의 여러 가지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대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까다로워서 상대하기 어렵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승자로 한번 청년 정치 어떤 모델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게 정치권에 안착하는 모델이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아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둘러서 내용이 길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기획했던 그 토론 배틀을 통해서 네. 발탁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또 정세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아쉬운 것은 이준석 대표도 보다 좀 정교했었어야 되죠. 네. 계속 자충우돌 하고 대선 때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또 중진들하고도 계속 충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자 또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과 또 말다툼이 있었을 때 오히려 또 뭐 이거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예. 당대표로서 예. 아이고 선배께서 주신 조언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또 상황과 분위기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예. 육모방망이를 들어버렸거든요. 이건 뭐야 이렇게 예. 중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혁신위의 내용도 보면 대체적으로 공천 시스템인데 또 중진들을 좀 겨냥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 중진들을 겨냥한 기득권을 깨부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그런 관계도 좀 더 정교하게 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일도 많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방송도 조금 줄였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중들의 여론을 그러니까 이 윤리위 결정이 내려진 이제 어제였습니다. 7일 날 이전에 실시됐던 일련의 조사들을 보면 오히려 윤리위의 결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중들의 여론도 썩 좋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청년 세대의 젠더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건 또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거든요. 그걸 좀 더 좋게 만들었다면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황금 동아줄이 될 기회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대표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 의견은 당내에서도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 대표가 당의 분란을 계속 그 조장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당 내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세력들이 없는 게 또 사실이고 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분당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당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촉발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내 세력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이 일단은 원외 당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래서 본인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더 2배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쫓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정 여론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30% 나온 것도 있지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을 앞서는 40%대를 보였던 거는 대선 후보군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대선 후보군이 많으면 기대를 좀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선 후보군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사람이 분당을 주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은 아까 그 박민영 대변인이 정의를 한 게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치킨 게임이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미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 사안을. 윤핵관 아니면 죽고 살기 경쟁이다. 네, 죽고 살기 경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석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한다, 분당이 된다. 저는 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살짝 빛을 보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는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양당 구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제3정당, 지금 뭐 정의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깃발을 들고 이준석 대표가 따르라고 했을 때 과연 최고위원회에 있는 이른바 친이준석계로 분류되기도 했었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따라 나갈까? 저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반윤의 전면에 또 부상을 하느냐라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나면 대표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윤은 아닌 것 같아요. 반윤회관이지. 그런 거 아니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이제 이건 도저히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제보자였던 장모 씨의 발언에는 윗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땡땡땡 비서실이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반면에 전면에 부각될까? 아직도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그 세력을 내부에서 모으기는 더 쉽지 않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조용히 힘을 키우는 일종의 와신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재심이나 복권을 통해서 올라설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예전 선생님께서 재심 이야기했는데 그럼 윤리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 또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 재판 잘 하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연민의정을 느끼는 또 내부의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대응할 세력을 갖추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대선 주자급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국면을 어떻게 잘 자기가 넘기느냐 그리고 그 넘기고 나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느냐 아직 30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분당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았고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 윤핵관 측에서는 이거를 조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조기 수습 못하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쓰냐. 이준석 당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면이 지금 윤핵관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번 주 승자 얘기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패자 이번 주 패자는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저는 패자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리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윤리위가 이렇게 당에서 부각된 사례도 없었고 현직 당 대표를 이렇게 당원권 정지한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22일 날 윤리위를 했다가 또 7월 7일 날 연기됐다가 지금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황당할 거예요. 2년간 당원권 정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지금 윤리위로 바로 가서 심사가 됐는데 6월 20일 바로 징계 절차 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징계 절차 개시가 된 것이 시발로 이준석 대표가 3시간을 소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난 절대 그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당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하고 정무실장에게 당대표가 한번 가봐라. 장모 씨에게. 그게 이제 또 사실 확인서도 있고 7억 원 이 각서의 투자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윤리위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다분히 이제 정무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결국은 그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차분히 경찰 조사를 기다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여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윤리위가 뭐 패자라는 것이 뭐 꼭 뭐 잘못해서 패자라는 것보다 윤리위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윤리위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이항희 위원장은 아니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윤리위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또 손절이 아니다. 나는 익절당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다라고 이제 그 윤리위에서 근데 분명히 밝힌 게 있어요. 네. 품위 유지 그렇죠.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 의원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의원은 아니지만 정당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여당인으로서. 지켜야 할 네.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계속 찾다가 나중에는 그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뭐 행동을 하는 그런 근거까지 좀 찾아서 이제 징계를 내렸는데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좀 징계를 약하게 하든지 조금 경찰 조사가 나온 후에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정무적인 정말로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고강도의 이게 징계를 내려버리니까 여당이 지금 여당입니다. 여당이 지금 경랑 속으로 빠져들은 거예요. 그러게요. 팔이 전화 문자 메시지 들어온 거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8228님이 그 문자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청년 당원 모으잖아요라고 보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온라인 청년 당원을 모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결국 당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시도가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하는 건 그렇게 보는 3분 만에 한다 그랬잖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걸 이제 SNS에 바로 올렸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제 그런 맞대응을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당장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얼마나 확산될지 또 지속적으로 힘을 가져갈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실제로 이제 윤리위를 제가 패자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굳이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된 여러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그 조사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스스로 좀 물러나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비율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결국 윤리위가 무슨 역할을 하는 이 기구지라는 의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패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뽑아둔 칼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은 또 내렸어야 됐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공교로운 거는 윤리위는 그랬는데 이항희 위원장은 상당히 주목받았어요. 그렇죠. 유명 정치인의 또 이철승, 딸이다. 이철승이라고 예전에 YS DJ와 경합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항희 위원장은 또 유독 주목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주목은 받았지만 패자입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제 패자 소개해 주셔야 될 순서인데 이 얘기는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순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장님 이번 주 패자 짚어주시죠. 저는 국정원을 뽑아왔는데요. 지금 국정원이 그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을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그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 그 다음에 그 서원 전 원장은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김병주 그 의원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라는 이 밈스라는 체계의 권한이 삭제 권한이 국정원에 없다. 이게 군에 있고 합참에 있다라는 거를 밝혔고 그다음에 합참에서도 공보실장이 삭제한 게 아니고 원본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열람 권한은 좀 제한한 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다가 열람 권한을 제한해서 안 보이는 쪽에서 이게 삭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전직 그 장관, 전직 그 국정원장들을 고발까지 하면서 안보 위협의 주체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여기를 지금 패자로 꼽아왔고요. 특히 이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히 그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 대통령의 의중이 바로 그냥 그 국정원으로 전달돼서 그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삭제권이 없는데 있다고 해서 고발했으면 이게 약간 무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국정원장인 그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나는 이게 무슨 내용으로 고소당한 건지도 모르고 나한테 네. 전화 한번 왔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진짜 헛발질로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얘기한 그 여당 내 분란에 덧붙여서 이게 또 하나의 진짜 늪이 될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보 삭제 관련해서 이제 네. 군의 얘기와 또 저 국정원의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네. 그거 외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의 첩보 보고서 이제 삭제인데 그 내용이 구조해 달라 나는 한국 공무원이다 이런 그 감청을 확보하고도 이 정보 자체를 배제했다. 그러니까 열람 접근하지 배제죠. 못하게 했다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적당한 고발건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마 이게 그 SI 정보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 쪽과 미국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를 배제함으로써 네. 결국 정세 판단, 상황 판단을 잘못하도록 유도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국정원에서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 판단의 첫 번째 주체는 군이었을 거예요. 군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그거를 보고서를 삭제하라, 여기다 첨가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내용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검찰이 바로 이거 지금 수사에 또 들어가 있어요. 배당이 그렇죠. 돼가지고.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인 건지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보고 그 최초의 보고를 생산한 곳은 분명히 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밝혀주면 되는 사안이지 이게 고발까지 갈 사안이냐. 더군다나 2명씩을 같이 이번에 한 거 자체가 좀 전례 없는 상황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선생님 말씀대로 뭐 무리한 고발인지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말 대체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일이라면 상당한 또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좀 유가족도 있고 유가족이 또 서훈 전 국정원장 및 또 안보실장을 좀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예. 예. 밝혀져야 될 내용은 있을 테고 지금 의혹이 나오는 대로 감정 내용 중에 일부를 배제한 게 있다든지 또는 서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북송 의민 선원들을 16명을 살해하고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그 의민들에 대해서 수사 종료를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예. 이게 저는 차라리 이게 가려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정원이 사실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내용들을 정말 무리하게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밝혀져야 될 내용이 있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건 현재 국정원으로서도 상당한 도전입니다. 왜? 자칫 이게 잘못되면 국정원의 신뢰도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럼 또 이 국정원은 또 국정원장은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전직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했단 말이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려져야 될 내용, 밝혀져야 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기에 수사를 해보는 건 좋다는 거죠. 저는 예. 이게 여당과 정부 여당에서 경위 파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고발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는 정치 쟁점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그쵸? 대통령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의혹을 또 있거든요. 갖는 이제 거죠. 정치 보복이다라는 네. 주장과 또 사실 파악을 위해서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이 좀 있나요? 이게 아직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려놓은 그 문제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사법적인 영역으로 풀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은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수사의 영역으로 자꾸 끌고 네. 간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패자의 모습이다 저는. 네.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국정원이 부담은 될 텐데 또 이걸 왜 수사하느냐 이제 정치권에서는 논란으로 비하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글쎄 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아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하는 것들을 다 거기를 다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돼 있다. 돌려놓은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한 것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하도 여러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수사보다는 국정조사라는 국회를 통한 또 그 경위를 밝히는 방식도 있거든요. 여당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승부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저는 대통령 지지율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는 유지가 됐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이죠.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실시된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7%죠. 네, 37%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조사랑 비교해보면 6%포인트가 하락을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이번 주 아주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간 조사들이 발표되고 있고 부정평가는 50%를 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거의 60%에 육박하는 결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점점 커져. ARS랑 이제 면접조사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데드 크로스인데 부정평가가 또 50%를 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추세이고 확인되는 추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지율이 30%대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층, 계층들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PK, TK 또 가정주부층 또 60대, 70대 이상까지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테마주, 정책주, 뭐 태양광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륙주는 지켜야 됩니다. 대륙주. 대륙주는 뭐예요? TK 대우경부. 그다음에 60대 이상 주부입니다. 주부 대륙주. 가정주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지지율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한 감을 좀 가지시려면 대통령 득표율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득표율이 48%였거든요. 지금 37%가 나왔어요. ARS 전화면접 다 37%가 나왔는데 11%포인트가 지금 2달 만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2달이 아니지 5월이니까 거의 이제 한 3달에 접어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대통령이 흔하지가 않아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ARS하고 면접조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뉴스토마토 오늘 나온 5월 5일 6일 시기는 둘 다 주 조사가 다 비슷한데 뉴스토마토가 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은 긍정평가 37.6, 부정이 59.6인데 약간 ARS가 조금 더 선행을 하는데 이걸로 보면은 원래 이제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 성향층들이 여론조사에 잘 응한다 이런 흐름인데 요 지금 결과를 봐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진보 성향층들이 드디어 이제 여론조사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미디어토마토 59.6%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모였다 3명이 모이면 2명은 이제 현 정부 욕을 하는 거니까 같이 동조하고 욕을 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승부처를 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은 출근 브리핑도 하지 않았죠. 한 최근 2-3일 남았죠. 뭐 이제 뭐 다른 회의 참석 때문에 바로 갔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론조사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여론조사는 대통령실의 그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자료가 전달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우리 프로만 반드시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참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 그러니까 이현영 소장과 제가 뭐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 지지율 20% 올릴 수 있는 황금 주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스타일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얼마든지 가능한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은 천심. 바로 이 여론조사 지표. 우리 정면성부. 이재훈이 정면성부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이 아주 신박하네요. 정치율 조사 기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이 지지율 조사 네. 이게 어떻게 바뀔 건지 이게 이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은영 소장님 승부처 어디입니까? 저는 국회 운영위가 승부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 인사가 승부처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예. 지금 국회가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아직 안 열리고 있어요. 상임위원장 배분의 그 숫자는 지금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네. 파워 상임위 가져가는 부분에서 지금 아직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양당이 가져가려고 하는 상임위가 국회 운영인데 원래 이제 운영위는 여당 쪽이었는데 여당이 가져가는 상임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걸 가져오려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친인척 채용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아서 여기를 이 민주당이 가져와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파워 상임위가 지금 운영이 과방위 행안위인데 행안위는 이제 경찰국 때문에 예, 그리고 예. 과방위는 방송개혁 이슈 때문에 이제 서로 지금 가져가려고 싸우다 보니까 아직 개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도 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이거를 국회를 여는 것이 승부처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지금 두 번째 낙마가 돼서 이번에 만약에 세 번째 올렸는데 또 낙마가 되면 이건 정말 대통령 지지율이 30%지만 또 한 2, 3%또 빠진다. 네. 예. 그렇죠. 국회도 빨리 이 이제 이은영 소장님 의미는 지금 이게 국회 상임위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국회도 역할을 물론 이것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도 빨리 이걸 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가 인사의 이 바다를 저 넓은 인재의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리시면 월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그러면 저는 예. 그런 인물들을 뭐 이념에 상관없이 학교에 상관없이 또 임명을 하면 파격적이 좀 새로운 그럼요. 인물을 좀 그렇죠. 선거해서 과감하게 해봐야죠. 예. 파격적으로 하면 예. 감동이 옵니다. 예. 특히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 6촌 그 친인척이 임명이 된 부분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6촌이면 좀 멀잖아요. 멀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이 가족이나 친인척은 직원으로 채용 못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촌 이내는 아예 안 되고 8촌 이내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거기다가 대통령실에도 준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려면 국회가 빨리 개원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